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韓国よりペクソニ議員をお迎えして、特別講義を行います。ペクソニ議員は韓国第22代の、国会議員です。社会福祉学を、専門とされまして、少子高齢化、ケア、それから家族福祉政策などにおいて、それから研究者として、また政策の現場に関わる実践者として、長年にわたって活動されてきました。日本と韓国は現在、少子化、それから、人口減少、高齢化、家族の変化、ケア負担の増大という共通的な課題に直面しております。本日の講義では、韓国の社会の経験と政策的な課題を通して、日本社会のあり方についても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ペクソニ議員、ご講演、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백선희です。ご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인구 위기 시대에 가족을 넘어서는 돌봄의 새로운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와세다 학생 여러분하고 만나니까 또 일한 공동의 과제를 찾아보겠는데, 그래도 한국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출생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 이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구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유독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저출생이라고 하면은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노인 돌봄도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 돌봄을 가족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가, 국가가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회, 경제, 기술,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봤더니 인구 대전환,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후 대전환, 국제 질서의 대전환, 산업 대전환 등 여러 가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환의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하나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도 매우 어려운데, 이 모든 대전환의 과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구 구조의 대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네, 보통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 인구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의 구조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전환은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방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대전환의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의 요즘 고민입니다. 네, 이 고민을 학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전환 시기 이전을 한번 볼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두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의 정책들을 보면은요, 결혼율이 감소하고 또 출산율이 또 감소하게 되니까 결혼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그리고 출산율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지? 그 대책은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정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AI 대전환, 기후 대전환, 산업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인구 대전환이 결합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까? 우리는 이 상호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저도 관련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저희 이 문제 제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세다 대학 학생들이 이후로 저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는요.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과 관련된 그래프예요. 딱 두 가지 그래프가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한국이고 어떤 것이 일본인지 아실 건데요. 지금 밑에 있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는 그래프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 매우 심각하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7 쇼크라고 했죠. 합계 출산율이 1.57이 됐을 때 정말 일본 사회가 쇼크를 이제 직면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출산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봐주세요. 한국이 1970년대에 시작을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4.5예요. 4.5인데 일본처럼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완만한가 했더니 또 다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즘 제가 이 통계가 2024 년까지의 통계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한국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한 2000 년대 한 2004 년, 5년 무렵부터 해서 사실은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국 저출산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도 이렇게 한국처럼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우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합계 출산율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게 2.1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이 결혼하면은 자녀 둘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약간 사고도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면은 그 사회의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을 해 주세요. 1.3이라고 하는 거는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인즉슨 1.3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사회의 위기 신호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이 출산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을 보면은 한 1.67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1.57 쇼크 이후에 비교적 잘 유지를 해 오다가 사실 요즘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 정도로 떨어졌죠. 초저출산 1.3 보다 0.1이 낮아진 그런 수치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것이 이미 2000 년도를 넘어서면서 초저출산 1.3 이하로 떨어지고 급기야는 합계 출산율 1.0 이하로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1.0 이하인 국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다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떨어졌느냐라고 하면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인구 학자들이 한국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2.1의 대체 출산율의 한 3분의 1 수준이 되는 1.0 이하, 0.7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갖는 거는 이 출산율에서 최근에 2003, 4년 그리고 2005년, 6년 이때 보면은 살짝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0.7까지 주저앉았다가 작년에 0.8 그리고 이제 2026년 상반기에 보면은 0.9까지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 반등의 기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떤 요인이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가지고요. 확실한 근거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인제 그 돌봄 부담이라고 했을 때 가족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돌봐야 되지만 또 어르신, 부모님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세대를 돌보고 또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이죠. 같이 돌보게 됩니다. 가족이 이 돌봄 문제를 모두 다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 즉 자녀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의 돌봄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일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합계 출산율의 어떤 그래프하고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아이들 돌봄, 자녀 돌봄이거든요. 일본은 저출산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파란색이 바로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어르신들, 노년에 대한 돌봄입니다. 지금 노년에 대한 돌봄 보면은 지난 몇 년간 제가 2002년부터 2025년까지 비교를 해 드리면은 노년에 대한 부양비가 2000년에 25.6%에서 2025년에는 51%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약 2배가 증가하게 되죠. 가족이 이 두 세대를 돌보는 거 총 부양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양비를 보면은 2000년에는 양쪽 세대 46.7% 였다가 2025년에는 총 부양비가 70%로 나타납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이 갖고 있는 돌봄 부담이에요. 70%라고 하는 거는 결코 적지 않는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에 대한 돌봄 부담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노년에 대한 부담인데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노년에 대한 부담이 사실 좀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지금 노인에 대한 부담이 2000년에는 한 10% 정도, 2025년에는 30%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과 25년 만에 노년에 대한 부담이 3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30% 노인 부담률이죠. 예, 부양비죠. 부양비가 3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의 문제는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정책들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있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일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그 정책을 보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저출산 정책 그리고 고령화 정책은 한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많이 공부를 하러 왔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일본 대학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1인 가구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 드릴게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돼요. 여성 노인이 평균 수명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중에서 여성 노인의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진하게 보이는 파란색이 한국이고 일본은 그 바로 위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은 2020년 기준이죠. OECD 기준으로 보면은 1인 가구가 한 32% 에서 일본이 38%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이런 데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여기는 1인 가구가 많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OECD 주요국의 1인 가구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0 년에서 2040년 정도를 비교를 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프에서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요.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청년의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의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청년이 됐으니까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만혼화 그리고 또 비혼화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을 보면은 사실은 청년 세대에서 1인 가구, 외로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독립을 해서 경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지되는 1인 가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일본은 지금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1인 가구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이 발생한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런 청년들이 증가했을 때 그것이 또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분명히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국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국의 100 년의 인구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1970년 과거 그래프예요. 이때 한국의 인구는 3,200만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피라미드이고 그리고 밑에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계 출산율 아까 1970 년에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이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 그 부모님 세대이죠. 지금으로 보면 자녀 부담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어르신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이 그렇게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의 2026 년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피라미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선이 하나 보일 텐데요. 그 부분이 중위 연령이에요. 한 4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7세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이것과 유사한 형태 내지는 위에가 더 뚱뚱한 그런 인구 피라미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이 2070년 제가 100 년을 비교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가 3,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흔들흔들 위가 너무 헤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껍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위에 노인의 부양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정말 가느다랗게 지탱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나라.
뭐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인구 구조의 전환은 그냥 합계 출산율이 낮아 내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대전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대전환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은 다른 것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다음 그래프를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만 제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1970 년대부터 해서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 이 초저출산을 도입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년대 초반 2002 년도에 우리나라는 1.3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별히 2015 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2002 년부터 급속하게 줄어들기 전에 2015 년까지 요 시기, 이 시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2002 년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의 국가 아젠다가 되면서 여러 정책을 준비를 해서 2006 년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 년부터 2015 년이죠. 2000 예 정정을 하게 되면은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약 10년 정도인데요. 이 10년 정도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약간의 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변동의 폭이 크지 않는 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5 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낮아지는가. 근데 이 부분이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많은 한국의 학자들도 동일한 그래프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죠. 2015 년부터 왜 낮아졌지? 그런데 그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를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요인이 없어요.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설명 요인은 부족하다. 우리가 보통 정책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책은 이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이유.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소견이 학술적으로는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졌지? 그런데 이거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사회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2015 년에 사실은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이게 사회가 불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일본의 출산율을 보니까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도 2015 년도부터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더라고요. 저는 일본 학자를 만나게 되면은 또 동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해 왔는데 왜 2015 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낮아졌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 년 무렵은 그렇게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한국의 매우 큰 경제적 위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의 불안도, 사회가 불안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가적인 데이터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 왜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지 않죠?" 라고 물어보면은 이 시기부터 이것은 이제 저의 경험담인데요.
이 시기부터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에 3포 시대, 4포 시대, 뭐 7포, N포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은요.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어 "내가 그동안 아동 청소년기에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불안한, 불행한 사회 속에서 살지 않겠느냐. 내가 결혼해서 출산을 해서 내 자녀가 불행한 사회에 사는 거 나는 이거 원하지 않다. 죄를 지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 불안이라고 하는 요인,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내 세대뿐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불안하지 않을까?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세대들이 그 30대 세대들이 나의 아동 청소년기가 불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는 교육 경쟁이 너무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요. 교육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할 시기이지만 우리가 소위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직업 내지는 조금 더 고소득을 위해서 사실은 청소년기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동기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미래의 담보를 잡혀서 오직 공부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늘구멍을 뚫어야 되는 취업 문제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그 바늘구멍을 뚫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그 한국 사회의 고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압박감도 분명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도 어떻습니까? 한국이 저는 이제 이 교육 경쟁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 사회도 그런 교육 경쟁의 문제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정책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성과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했는지를 잠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정책이 있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02 년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 부분이 국가 아젠다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2000 이 국가 아젠다가 된 다음부터 2004 년도에 뭘 만드느냐면은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2004 년, 200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국가 플랜, 법 이런 거를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2006 년에 대한민국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생기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법도 생기고, 그리고 5년 단위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2006 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도 국가 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엔젤 플랜 같은 거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 고령 사회의 기본 계획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사실은 결혼과 출산은 청년 세대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른 기타 정책들도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시작이 됐죠. 여기는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 년마다 바뀌는데요. 근데 왜냐하면은
결혼도 물론입니다마는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당시에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냐면은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일본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보육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의 보육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많이 왔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6년도에 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법과 계획이죠. 계획이 시작이 되고 5년 단위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마다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계획 때는 한국 단위로 해가지고요, 20조 원을 5년간 투입을 했고, 2차 계획 때는 61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 10년 기간이요. 이 10년 기간은 그 이후에 3차 153조, 그리고 4차 때 273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려는 합계 출산율을 잡으면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2015년은 어떠한 이유인지 학술적으로 또 데이터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책은 더 많이 투입되는데 출산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도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일본을 보여주는데, 일본의 저출산 예산과 출산율이에요. 그래서 매년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네, 보면은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출산율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나마 1.4대를 유지를 하다가 2019년이 되면은 1.36으로 이렇게 조금 뚝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2가 됩니다. 예산은 더 많이 증가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정책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5년 단위로 국가 계획도 잘 세우고, 또 정책이 보다 더 풍부해지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 목표로 삼았던 목표 중에 하나이죠. 그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왜 떨어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한국.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본의 농촌, 그리고 한국의 농촌,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인 겁니다. 가족과 아이를 원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학적으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작품을 토대로 해서 2002년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의 타이틀에서 보듯이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경제학적으로라고 이제 그 수식어를 붙였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대 말고 우리가 농업이 중심이 됐었던 시대를 보면은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자체가 노동이죠. 농업 노동을 하기 위한 노동력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제 요즘은 농업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예전처럼 이 부분이 생산력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을 생산력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표현됐듯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 인구 문제를 이렇게 생산 인구, 경제학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학자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 세대를 만나게 되면은 "아 결혼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 경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벌은 돈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싶은데 왜 이거를 내 가족과 나눠야 돼?"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인제 육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선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자기 월급을 가지고 아이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선배가 예전에는 쪼끔 여유롭게 살았는데 요즘은 빠듯하게 사는 거 보면은 "너무 안쓰러워. 나는 결혼하기 싫어." 이런 청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소득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식당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서 그냥 밥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인제 같이 노동을 하고 농업 노동을 하고 했을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으면 "낳으면은 저절로 알아서 커."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낳으면은 저절로 크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교육 경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얻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좋은 직업을 나중에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을 낳아서 가령 100만 원을 두 명에게 50만 원씩 투자하기보다는 한 명을 낳아서 100만 원을 오롯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잘 성장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이 부분이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적게 낳아 공들여 기르는 사회 풍조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감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한국과 일본의 어떤 유사한 현상 그리고 또 차이점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그 저출산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인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지?'라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출산율하고 또 인제 수하고는 쪼끔 다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인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30대 인구라고 보죠. 30대 남성 인구, 30대 여성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그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그리고 인제 한국에서도 비혼, 만혼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과학적으로는 인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이 과도한 교육 경쟁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교육 경쟁에 출산할 때 "왜 자녀를 갖지 않으세요?" 저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낳으면 잘 기르고 싶은데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다." 과도한 교육 경쟁 이 부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도 주거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국 주거비도 또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최근에도 인제 한국의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키느냐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주거비는 사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교육 정책 그리고 주거 정책 그리고 사실은 점차적으로 노동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도 있죠. 노동 정책. 바로 이러한 환경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될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인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 경제, 또 높은 주거비, 불안전한 노동시장,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저출산 정책은 뭐 아동 전공이나 사회복지 전공뿐만이 아니라 노동정책 전공하는 사람들, 또 뭐 주거정책, 교육정책 전공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여다보고서 통합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해도 아이 낳을 수 있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종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제 선배들도 결혼을 하면은 사실 손에 쥔 돈이 별로 없어서 반 지하에서 방 한 칸짜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없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대출 받아서 갚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 내가 평생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불안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렇게 뭐 두 자녀, 세 자녀 낳을 수 있는 그 시대하고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 환경적 배경이죠. 그리고 고용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은 사치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인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거는 출산해서 또 교육받고 그다음에 또 내가 결혼을 하고 다시 내가 인제 가족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택하는 일반적인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용과 일자리 이거는 소득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나 개인의 삶도 좀 불안하게 되는데 내 삶도 불안한데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그리고 또 자녀를 갖게 되면 이 자녀까지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혼율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반깁니다. 반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불행이기도 한데요. 이 결혼과 출산의 계층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 중상층 이상은 그래도 결혼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결혼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사치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제는 가족을 꾸리는 것이 사치인가? 돈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이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불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본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볼까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유교 문화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중일이 그러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 유교 문화권에 있고 가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가부장주의적 사회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은 가부장주의적 사회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가부장주의적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남성은 나가서 소득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오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이제 육아를 책임지고라고 하는 분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식 자체는 사회 의식 자체는 성평등. 그러니까 여성도 나가서 경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도 육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낮은 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서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평등의 수준은 높은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성평등의 인식 수준은 여성들이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안을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볼까요? 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요. 남자는 내가 그 부인이 육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 남성이 육아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50대 50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화를 냅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은 50대 50 비슷하게 육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육아는 같이 하는 것이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왜 이게 여성의 일이고 남성은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 육아는 남성 아빠들의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인식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육아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살기 어려운 자녀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 아프게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제 한국의 50대 또 6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책에서 일본 책 제목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험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대는 끝났다.'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도 나타났는데 이를테면은 80, 60 년대 출생하고 이제 80 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대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취업 자리가 보장됐고 취업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가 보장되니까 또 소득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인제 이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가족을 꾸리기가 용이해졌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몇십 년 지나면은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노년 빈곤 문제는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자녀 세대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취업률이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일본 사회가 좀 부럽습니다. 지금 일본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일자리를 그대로 금방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임금이 또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결혼을 하며 그러니 언제 집을 사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해도 아빠 세대처럼 엄마 아빠 세대처럼 우리는 집을 갖기 어려워요. 우리는 엄청 노력을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했는데 엄마 아빠 세대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취업으로 우리는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갭이 너무도 큰 것이 한국입니다. 부모보다 살기 어려운 자녀 세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사회 규범은 전염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사회 규범은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출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요즘은 "아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죠."라고 하고 그리고 친척도요.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문제 이런 질문하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일 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인제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심지어는 부모님도 "너희 자녀 언제 가질 거니?"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하는 문제지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모조차도 말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선택의 문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 남들이 다 "결혼 출산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나만 결혼 출산을 해?' 일반적인 사회 인식에서 동떨어지는 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선배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 같아. 육아하는 거 너무 어렵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의 문제인데요. 사회 전체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인제 기업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저는 약간의 희망을 봅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요즘은 주위에서 결혼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위에서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는데 국가 지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럭저럭 할 수 있다. 육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라고 하면서 확실히 이 부분의 인식, 문화가 바뀌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는 이제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1-2년 더 지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봄의 문제,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했다가 점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돌봄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자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가 말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반드시 가족 아니면 국가여야 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케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제 유엔에서 이 돌봄의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어떤 비중으로 돌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마른 목걸 다이아몬드의 그 4개 꼭지점에 돌봄의 주체로 국가, 시장, 가족 그리고 재산 부문은 예를 들어서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NGO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 개의 주체가 사실은 돌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100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중의 문제이죠. 예전은 이 4개 중에서 가족의 책임이 아주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책임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국가의 영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한국에 이런 그 보육 정책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사립 유치원이 있었죠. 그럼 사립 유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돌봄과 교육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영역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시장 영역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장 영역이 창출하기도 합니다. 요 시장 영역은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이 재산 부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NGO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역 사회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의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일본하고 한국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일본 정책 중에 좀 부러웠던 거, '이 부분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3 섹터 커뮤니티 부분이에요. 비교적 이 커뮤니티에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주민들이 같이 보육에 참여하는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구조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지방 정부가 우리 온 마을이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과 성과를 내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정책은 있습니다. 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건 있기는 하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일본이 그 부분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 영역, 제3섹터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국가 정책 영역이 크게 확대되기 전에는 일단은 국가 정책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역이기는 하지만 가족과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커뮤니티 또 제3섹터에서의 돌봄에 대한 참여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일본의 경험을 좀 저희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영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과도한 영역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내지는 세세한 어떤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이 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주요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이 케어 다이아몬드 4개의 주체가 어떤 상호 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석사하고 박사 학생들도 많이 듣는다라고 하니까 케어 다이아몬드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 돌봄뿐만이 아니라 노인 돌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케어 다이아몬드 관련돼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는 저 그리고 또 일본 교수님 그리고 대만 교수님 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럽판으로도 아마 그 일본 학계에서도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해 주시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돌봄 정책과 돌봄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돌봄 주체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케어 다이아몬드 그중에서도 국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한국이 2002년도에 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 과정에서 후보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낳기만 하십시오. 이 노무현이 키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낳기만 하십시오. 아이는 국가가 키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가 책임 영역을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의 보육 정책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91 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빈곤아동만 국가 책임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곤 가정뿐만이 아니라 취업 부모의 자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정말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확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도 이 부분 있죠. 취업 부모 자녀의 돌봄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에 영양보육법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때 법 개정을 할 때 제가 대학 교수로 있었고 저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박사님하고 그리고 공무원 한 분하고 3명이서 1년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요. 이 법의 초안을 만들고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법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의 근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이어져 온 법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취업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유아의 돌봄 그리고 이 부분을 무상보육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일본 보육정책하고 한국 보육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사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도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중에서 저는 중요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보육시설이라고 해도 좋고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소라고 해도 좋은데요. 이 기관을 국가 영역에서 내지는 비영리 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본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소의 설립자가 되고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그런 비영리 섹터에서 보육소, 이제 일본은 보육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민간,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이 보육시설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일본이 이제 저출산 문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졌고 네,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비용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은 있기는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면 한국에서요. 추가적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면은 자기 부담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만큼 돌봄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드리면은 너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국공립 비율이 한 26% 정도인데요. 이거 높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고 그리고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또 대학 어떤 국가 정책을 또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거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나마 이렇게 한 4개 중에 1개 정도는 국공립 시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책임 영역이 이제 분명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확대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처럼 이렇게 비영리 영역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우리도 많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출산기에는 출산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보육 정책 이외에 영아기 때는 또 아이가 0 세, 1 세일 때는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동기에는 아동 수당도 있고요. 산후조리, 또 한국은 산후조리가 중요하거든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정책들을 보면은 현금 정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런 현금 정책이 있고 이제 일본도 아동수당 갖고 있죠. 우리가 보육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탈가족화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책임을 정책 영역,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탈가족화예요. 초기에는 이런 탈가족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을 국가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가족화 정책, 가족의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확대를 해 주고 내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또 육아기에는 잠시 휴직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을 인제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도 보겠지만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히 부모의 책임 물론 책임이기는 합니다마는 책임과 동시에 굉장히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들도 남성들이죠. 아빠들도 육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부모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남성들도 나도 육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서 나도 육아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권리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그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탈가족화 정책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것의 조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저출산 인식 조사를 정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2023 년도에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1 위, 경제적 부담과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2 위,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감. 3 위, 만원 비혼 증가. 4 위, 개인주의 심화. 5 위, 젠더 등 사회적 갈등. 6 위, 경력 단절 등등등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여성에게 물으면은요. 이 자녀 양육 부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실제로 나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인제 어린이집을 짓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지금 2 위로 나타나 있는 것은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돌봄 노동인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비용에 관련된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2 위로 떨어졌어요. 1 위로 올라간 것이 경제적 부담하고 소득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 예전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내려와 있어요. 시대마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게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 일본과 한국 시작을 했을 때 양 국가 모두 과거 가족 중심의 출산 양육 책임 이 부분이 국가와 사회로 분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분명히 양 국가의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 성과가 지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도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그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인식 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는 경제적 부담, 소득 양극화, 그리고 한국의 교육 경쟁도 말씀을 드렸죠. 교육 경쟁은 2 위하고 관련이 있는 요소들인데 이렇게 저출산 정책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시작을 할 때 "대전환 사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전환 사회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인구가 늘어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어떤 수단으로 접근하는 거,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수단이 될 수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유지를 위해서? 아니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수단이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봐줘야 된다.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제 인구 대전환 시기. 근데 이 시기에 저출산, 고령화 양쪽 다 돌봄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돌봄의 문제는 로봇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어느 정도는 대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장에서 그렇게 로봇이 대체하는 것처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구의 규모로 봐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이 직면한 문제이고요. 내가 아동이나 노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중간에 있는 중장년이 양쪽에 또 양쪽 세대를 케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돌봄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돌봄이 잘 해결되지 않는 복지국가는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저출산 정책만으로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 정책, 소득 정책, 문화 정책, 젠더 정책, 요즘은 이제 대전환과 관련된 AI 정책, 산업 정책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을 갖고 또 융합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인구 증가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정도의 반전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일본과 한국이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2.1 보다 높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구의 총 규모가 좀 축소되죠. 한국의 경우도 2070년에는 3,700만 명 정도로 축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일본의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구 축소 사회를 상정을 하고 여기에 적응하기도 하고, 또 인제 과거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러나 인제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좀 전환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산업, 국방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대전환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 AI, 기후, 산업. 이 부분 여러분들이 또 같은 동료들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AI 대전환 같은 경우에도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뭐야?"라고 했을 때 인구, 그러니까 노동 능력, 노동자, 노동 생산 인구죠. 생산 능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동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AI, 기계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구 자체가 수급이 잘 안 되느냐? AI로 대체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AI 대전환이 되면서 인구 정책 그리고 돌봄 정책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후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후 문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제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구촌의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인제 기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후 재난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이 유지가 않고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는데 내가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고 내 아이가 그 기후 재난 속에서 살게 하는 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이 기후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일회용 없애야 돼요. 일회용도 많이 없애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육아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하는 과정에 많은 물건들이 사실은 일회용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일회용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인 노동과,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돼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 교육도 기후 재난 시대, 이런 말이 좀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또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후 대전환에 분명히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산업 대전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노동이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돌봄 정책과 이 플랫폼 산업이 중심이 됐을 때 이것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린 또 보육 정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대전환과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본에 와서 우리 와세다 학생들을 만나서 한국 정책 중심으로입니다마는 일본과 한국의 이 정책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공통점도 많이 있고 또 상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직면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본과 한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같은 그 아시아권에서 또 같은 또 지금은 유교 문화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이제 같은 문화권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예. 제가 그 일본 자료에서 목차만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일본이 2023 년에 차원을 달리하는 저출산 정책 내놨더라고요. 저는 그 접근 방법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저출산 문제를 이제 먼저 직면하고 또 심각성도 더 느끼다 보니, 그리고 정책의 경험도 더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 그런데 이 부분 정말 매력적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30 년까지를 골든 타임으로 두고 차원을 달리하는 정책을 하겠다. 파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사회 혁신, 그중에서도 기업 문화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저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환경,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커뮤니티 환경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제 한국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한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본의 차원을 달리하는 이 저출산 정책에 인구 감소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이제 이 부분에 연착륙 정책을 병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동안 2006년 이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었고 그에 기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왔는데, 제가 지금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전부 개정을 통과를 시켰고, 근데 전부 개정을 하면서 타이틀까지 바꿨습니다. 법의 타이틀을 바꿔서 인구 전략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지금 이 흐름,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정책에 공동 대응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후에 공동 대응해야 될 거, 협력해야 될 거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부생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연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국하고도 학술적인 교류, 그리고 정책 경험에 대한 교류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本日、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大変、韓国に関するいろんな情報、いろんなデータ、それから一緒に考えないといけない課題などについていろいろ出てきたと思います。本日の講演、大変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유익이나 시간이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